안녕하십니까. 유통물류 일반관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출문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정답을 체크하고요. 정답에 대한 부연 설명, 그리고 단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은요. 그냥 바로 그냥 여러분들이 체크만 하시라고 하고 제가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꼭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채찍 효과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채찍 효과가 뭡니까? 수요 예측이, 수요가 왜곡된 겁니다. 왜곡. 그래서 불일치가 확대되는 거죠. 예, 불일치가 확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독립적으로 수요 예측을 하다 보니까 누가요? 공급망상에 있는 제조, 도매, 소매상들이. 그러다 보니까 상류로 갈수록, 그러니까 하류, 소비자로부터 제조업체로 갈수록 이 재고가 누적 확대되는 현상이죠. 그러면 1번은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독립적인 수요 예측을 통해서 독립적인 수요 예측 때문에 채찍 효과가 발생합니다. 불입 이펙트. 자, 2번 문제. 자, 동기부여 이론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거예요. 일단 지시문에 맥그리거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은 조직에 의해 조정되고 동기부여되며 통제받는 수동적인 존재이다. X, Y 이론이 있는데요. 이 중 X형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옳은 것, 인간의 행동을 지나치게 일반화, 단순화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X형 뭡니까, 여러분? 인간은 원래 변화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싫어하고요. 게으릅니다. 그리고 책임지기를 회피하려 들고요. 지시 및 통제를 받거나 금전적인 유인이 있어야 일을 한다는 그러한 형. 그래서 X형에 대한 내용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기업이 물류 부분의 아웃소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아웃소싱. 핵심적인 것은 내가 하고 기타 그런 업무들은 외부에委託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주 물류 기능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요. 통제가 강화된다가 아니라 어렵다. 네, 3번 간단히 풀 수 있고요. 4번. 풀필먼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예요. 자, 풀필먼트. 상품 판매 이후에 창고에 입고되어서 소비자에게 배송을 위해 출고되는 순간까지 거치는 모든 과정. 풀필먼트죠. 우리가 풀필먼트하고 라스트 마일하고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인데요. 라스트 마일은 뭐냐면요. 물류업체가 상품을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한 배송의 마지막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틀리고요. 우리 FBA라고 하는, 그러니까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이죠. 아마존에서 이제 물류 이제 활동을 하면서 용어를 제시했는데요. 이제 거기서 생긴 용어죠. 자, 4번 문제 했고요. 이어서 5번. 기능식 조직의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여러분, 기능식 조직은요, 수행 기능별로 분류한 조직 형태죠. 그러니까 제품의 수가 많고 비교적 고객이 분산되어 있을 때 효과적이에요. 효율적이죠. 그래서 각 기능별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에 따라서 보수를 달리 정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4번. 일 성과에 따른 정확한 보수를 가감할 수 없다. 이랬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네, 4번. 이어서 6번. 아래 글상자에서 G2와 G2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런 문제는 여러분 계속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들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자체 통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 돼요. 정답은 3번이죠. 바뀌었어요. 니은번하고 요게 바뀌었습니다. 니을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자, 이건 그대로 나오는 문제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바꿔서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이런 문제는 너무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기출문제 보시면서 암기하시고 통째로 숙지하시면 돼요. 7번. 기업이 자재나 부품, 서비스를 외부에서 구매하지 않고 자체 생산하는 이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외부에서 구매하지 않고 자체 생산하는 이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기업이 자체 내 생산할 수 있지만 또 외부에서 구매할 수 있거든요. 뭐냐 하면 많은 수량의 제품은 자체 생산을 통해 자본 투자를 정당화할 수 있죠. 하지만 적은 수량의 제품은 아웃소싱해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보려면 대량 생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은 수량이 아니라 많은 수량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8번. 물류 영역과 관련해서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물류의 영역. 조달 물류부터 생산 물류가 있고요. 판매 물류가 있죠. 자, 판매에서 이제 다시 역으로 가는 리버스 물류가 있죠. 조달 물류는 지트 납품. 예,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양만큼, 필요한 양만큼. 여기서는 우리가 판매 물류가 뭡니까, 여러분? 판매 물류는 이제 생산 자재 창고에서 만들어 가지고 제품을 물류센터로 와서 소비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 물류에서는 공정이 아니라 이거는 판매 물류가 아니라 생산 물류에 대한 내용이에요. 생산 물류는 사내 물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공정 재고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은 생산 물류에 해당한다. 자, 정답 4번이고요. 자, 9번 문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 여기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죠. 여러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는 포함하지만, 자, 이런 거. 하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않는다. 이제 부정이 있어요. 부정도 전체가 있고 일부가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은 상식적이면서 약간 스킬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아요. 자, 5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10번 문제.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5가지 세력 모형을 이용하여 기업을 분석할 때 5가지 세력에 해당되지 않는 거 뭐가 있죠? 신규 진입자, 공급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 대체제의 이업, 그리고 기존 산업 내 경쟁이죠. 기존 산업 내의 경쟁 정도. 보완제 이업은 없어요. 보완제 이업은 없습니다. 여기에 기존 산업 내 경쟁 강도 해가지고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가지죠. 이어서 11번 문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인사업 중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고 있는 형태로 가장 옳은 거. 자, 체인의 형태 4가지가 있어요. 유통산업발전법상. 이것도 문제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반복기출이죠. 반복기출.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직영 나왔습니다. 직영 나왔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직영점형 체인사업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건 단순 암기형 문제입니다.
자, 이건 점수를 우리가 취득해야 돼요. 이런 거 못 맞히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유통기업의 경로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여기서 수직적 유통 경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수직적 유통 경로는 뭡니까? 이렇게 제조업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직적 유통 통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조 공급업자 그리고 하류에 있는 유통업자 있죠.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후방에 있는 공급자나 또는 전방에 있는 유통업자를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래 비용이 많이 들을 경우 차라리 전후방에 있는 산업을 흡수해가지고 하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직적 통합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정답이 4번이죠. 왜냐하면 소유의 규모가 커질수록 있잖아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어요. 단점에 관련된 내용이죠. 단점이에요. 수직적 통합의 단점. 자, 일로 가는 거는 후방이죠. 후방 통합. 자, 유통업체에 가는 거는 전방 통합.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산업의 업체들을 통합한다. 자, 이어서 13번 문제. 이것도 최근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기업이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 등의 모든 채널을 연결해 고객이 마치 하나의 매장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쇼핑 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은 옳은 것은 옴니 채널이죠. 옴니 채널. 자, 참고로 크로스보더 트레이드는요, 뭐냐면 CBT라고 하는데요. 줄여가지고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해외 고객에게 B2C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해외 직구와 역직구 시장을 합한 겁니다. 참고로. 나머지 지문들은 또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지문들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 하지 않겠습니다. 정답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거 14번 문제. 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자, 임금. 자,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시간당 보상액이 일정하고 사용자 측에서는 임금 산정 방식이 쉬운 것은 시간급제이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 성과급이 아니라 시간급이고요. 시간급이 아니라 성과급이고요. 시간급이 아니라 성과급이죠? 예, 성과급. 성과급이 아니라 시간급이에요. (15번) 유통환경 분석 시 고려하는 거시환경, 미시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옳지 않은 거. 환경에는 우리가 거시와 매크로죠. 미시가 있죠. 자, 거시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자, 인구 통계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미시는 과업 환경, 내부 환경이 있죠. 기업에. 4번 보세요. 여러분, 규범, 규제, 법 등은 미시예요? 아니죠. 거시예요. 매크로 환경이죠. 자,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 이것도 쉬운 내용이지만 시험에 계속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어서 16번. 기업이 사용하는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의 계정만으로 옳게 나열된 것. 손익계산서. 수익, 매출 원가, 비용. 3번이죠. 네. 자, 부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재무상태표예요. 참고로 재무상태표는 차변과 대변이 있잖아요. 차변, 대변. 여기는 자산, 여기는 부채하고 자본. 그래서 이게 일치가 돼야 돼요. 여기 나온 합계하고 합계하고.
17번. 구매 관리를 위해 기능의 집중화와 분권화를 비교할 때 집중화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집중화는 본사 구매예요. 중앙 구매죠. 중앙. 그리고 분권화는 지점 구매예요. 지점. 지사. 지역.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죠. 1번이죠. 구매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다. 이거는 분권화의 장점이에요. 집중화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1번. 18번. 유통의 경제적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기본적으로 우리 유통은 사회적 경제적 역할을 크게 이제 사회적 경제적 역할에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하죠. 국가적으로 뭐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국가 GNP에도 많이 기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는데요. 3번 보세요. 후기 산업 사회 이후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유통의 경제적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아니죠. 더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균형 성과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BSC죠. 이거는 네 가지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 재무적 관점이 있죠. 그리고 고객 만족 관점이 있죠. 고객 만족. 그리고 내부 프로세스. 그 다음에 학습 및, 그러니까 조직의 학습 및 성장 능력. 그러니까 재무지표 플러스 운영지표.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찾으면요. 5번이죠. 예. 재무적 지표만을 했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운영적 지표가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20번. 종업원들이 자신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타인과 비교하여 자기가 투입한 노력과 결과물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론으로 가장 옳은 거. 공정성 이론이에요. 예. 아담 스미스의 공정성 이론. 자,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죠. 어, 21번. 연간 재고 유지 비용과 주문 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로트 크기인 경제적 주문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가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4번이에요. 4번. 경제적 주문량은 단일 품목에 대해서만 단일 품목에서만 고려합니다. 단일 품목. 그리고 입고량과 주문량은 동일합니다. 입고량과 주문량은 동일하다. 그리고 일시에 입고됩니다. 일시에 입고. 정답은 4번이 되고요. 특히 EOQ 문제뿐만 아니라 이 전제 조건, 가정 문제 아니라 이제 계산할 문제도 있죠. 계산 문제 나오면 그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2번. 유통기업의 윤리 경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여러분 3번 보세요. 이런 건 너무 여러분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죠. 유연하고 수직적인 임원 우선의 기업 문화를 조성한다고 했어요. 예. 이건 점수 주려고 낸 문제입니다. 이어서 23번. 소비자기본법상 제8조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해야 할 주체로 옳은 거. 공정위예요. 공정거래위원회. 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요, 경쟁정책을 담당하고 있죠. 경쟁. 그래서 기업 담합이라든지 이런 연합을 하면요, 불공정행위 있잖아요. 그리고 소비자 정책. 지금 하고 있는 소비자 정책. 그 다음에 하도급.
예.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준을 정하는 주체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아래 결상자에서 설명하는 유통에 창출하는 소비자 효용으로 가장 옳은 거. 크게 시간, 장소, 소유, 형태 네 가지가 있잖아요. 효용은. 이 중에 탄산음료의 제조사들이 탄산음료의 원액을 제조하여 중간상인 보틀러에게 제공하면 또 원액에 설탕과 감미료를 첨가하여. 이건 벌써 딱 느낌 오시죠? 네. 형태 효용이죠. 형태. 네, 4번이 정답이죠. 네. 네 가지 효용이 있으니까요. 나머지 시간, 장소, 소유도 여러분이 그 의미, 어떠한 효용인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페이지 있잖아요. 페이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페이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25번. 유통경로의 설계 전략에 영향을 주는 시장의 특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 거의 뭐 안 나온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장 밀도에 대한 내용이고, 시장 밀도가 낮으면 한정된 유통시설을 이용해 많은 고객을 상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시장 밀도는 뭐냐면 지리적 영역에 영역 단위당 구매자 수가 많냐 적냐 이거예요. 시장 밀도는. 이게 밀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시장 밀도가 낮다는 것은 시장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개로. 밀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정된 유통시설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게 틀린 거예요. 한정되냐가 아니라 시장에 맞는 다양한 유통시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한정된 유통, 자 이게 키워드거든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는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이 문제 자체로 이해하시고 자기 거로 만들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과목 상권 분석 보겠습니다. 자, 상권 분석. 자, 상권 분석은 20문항이죠. 네, 20문항이고요. 내용이 많지 않아요, 범위가. 그러니까 나왔던 문제 계속 나옵니다. 자, 이거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26번은 뭐냐면 3차 상권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점포가 있으면 거리로 500m 1차, 2차, 나머지 3차는 한계죠. 3차를 다른 말로 한계 상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5번이 정답이죠. 이거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5초짜리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 3초 이내에 풀어야 될 문제죠. 27번. 소비자들이 점포를 선택할 때 가장 가까운 점포를 선택한다는 가정을 하며 상권 경계를 결정할 때 티센 다각형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 여러분, 근접구역법이죠. 근접구역법. 이렇게 있으면 선을 다 연결합니다. 연결해가지고 공간, 그러니까 다각형으로 풀고 다각형으로 이렇게 범위를, 공간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근접구역법. 소비자들의 점포 방문 동기를 개인적 동기, 사회적 동기, 제품 구매 동기로 분류할 수 있다. 이때 다른 항목들과 다른 유형의 동기로서 가장 옳은 것. 동기는 크게 개인적, 사회적. 이게 좀 시험에 두 개가 잘 나오는데요. 보시면 사회적 동기하고 개인적 동기예요. 근데 이 중에 하나가 1번 보세요. 1번은 사회적 동기입니다. 나머지 4개는 전부 다 개인적 동기예요. 개인적. 그리고 여기에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사교적 경험은 사회적이잖아요. 근데 여기 사회적 역할 수행, 이게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사회적 역할 수행, 이거에 또 착각할 수 있어요. 이거 역할 수행이란 사회적 역할 수행이고요. 여기서는 사교적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적 아닌가 할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리고 사교하고 개인적 동기 이거 구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29번.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 인터뷰를 통해 소비자의 지리적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고객 점표법이죠. 커스터머 스포팅 테크닉. 그러니까 우리 애플바움이 유추법 우리가 제시했잖아요. 거기에서 뭐냐 하면 점포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물어봐가지고 점을 찍어가지고 상권을 설정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고객 점표법이죠. 다른 말로 이제 소비자 분포 기법 또는 유사점포 접근법 또는 고객 점표법 다 같은 말,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요. 30번. 입지 분석에 사용되는 각종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여러분, 호환성, 접근성, 인지성, 가시성들은 각종 기준에 어떤 기준? 입지 분석에 사용되는 기준이에요. 근데 확신성은 입지 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지 분석에 사용되는 기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여기 말고도 이제 호환성 있고요. 뭐 홍보성도 있겠죠. 홍보성.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준이에요. 확신성은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31번. 자, 이런 문제. 허프 모델 적용해서 신규 점포 입지 분석하는 단계예요.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냥 그대로 순서 암기하시면 돼요. 몇 번이죠? 4번이죠. 예. 전체 시장 조사할 잠재 사건의 범위를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집단, 고객 집단 지역으로 나누고요. 세 번째는 각 지역에서 점포까지 그걸 측정하고 민감도에서 추정하고 예상 매출액을 추정합니다. (32번) 자, 점포를 개점할 경우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여러분 4번 보세요. 4번. 점포의 규모를 키울수록 규모의 경제 효과는 커지기에 최대 규모를 지향한다. 여러분, 점포 규모 크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에요. 자, 점포는 적정한 점포, 자기가 판매하고 영업하고 그 상권의 규모에 맞게 점포 규모를 선택해야 돼요. 무조건 크다고 해서 유리한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 33번 문제. 자, 이거는 벌써 딱 보시면 무슨 문제입니까? 컨버스의 분기점이죠. 컨버스 분기점. 그냥 공식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공식 어떻게 됩니까? DA는 자, A부터라니까 DA. 만약 DB면 DB로 해야 돼요. 루트. 1 플러스죠? 예. 루트. 1 플러스 루트. 자, PA 인구 얼마입니까? PA 인구 20만 명. B의 인구 5만 명. 자, A와 B의 거리 15km. A, B 15km. 자, 이거 계산하면 20만 원에 문에 5만이니까 얼마입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 루트 4분의 1은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0.5죠. 그러니까 1.5분의 15니까 10kg죠. 네, 그래서 10kg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DB로부터 하면 B로 해가지고 입력하면 돼요. 그죠? 다음 34번.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권리금을 산정할 때 근거가 되는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권리금 우리 용어 정리하셔야 돼요. 권리금. 네, 임대료 지불 수단은 해당 사항이 안 돼요.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영업시설, 비품,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그리고 뭐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전 등 이점, 그러니까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 대가. 자, 이 지불 수단은 권리금 산정 근거 아닙니다.
35번. 소매점 입주형 가운데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일반적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3번 보세요, 여러분. 3번. 주변 지역 거주자의 상가형과 같은 활발한 외부 고객 유입이 장점이다. 아파트 상권은요, 딱 고립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 유입이 잘 안 됩니다. 외부에서의 고객 유입이 어렵다. 36번. 자,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용적률 구하는 거죠? 용적률. 연면적이에요, 연면적. 건축 연면적이죠. 대지 면적. 그러니까 연면적은 뭡니까? 바닥 면적의 합계예요. 예, 바닥 면적의 합계. 건축 연면적. 우리 건폐율은 연면적이 아니고 그냥 건축 면적이죠. 대지 면적 300이죠. 300. 연면적 지하 2층부터 지하 5층 지상 5층이에요. 2 여기는 5. 5층이니까 5 곱하기 각각 250제곱이네요. 250제곱. 5죠. 여기 15가 아니고 5예요. 여기에서 주차장 면적 빼야 돼요. 그죠? 주차장 면적은 빼야 됩니다. 50.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네. 1200이죠? 여기 1200. 1200이니까 400%가 나오네요. 그죠? 400%. 1200이니까 5 곱하기 250이면 1250에 50 빼니까 1200이 되겠죠? 자, 용적률 문제 계속 나오죠?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았어요. 용적률 문제 계속 나오니까요. 구성, 계산식, 계산하는 계산식과 개념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37번 지리정보 시스템과 관련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이것도 계속 문제가 이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지도 레이어예요. 5번. 위상이 아니고 지도 레이어라고 합니다. 자, 다른 기출문제 보세요. 계속 이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개념을 물어보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바꿔가지고 문제를 출제합니다. 자, 5번 정답이 되겠고요. 38번. 동성과 관련한 소비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대표적 원리로 가장 옳지 않은 거. 3번 보세요. 3번은 없어요. 고차 선호의 법칙 같은 이런 거는 동성과 관련한 그런 법칙이 아니에요. 39번. 여러분, 인스토형 점포. 우리 일반적인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동네마트, 슈퍼마켓 이런데 고객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 가장 옳지 않은 거. 딱 보면 간선도로는 뭡니까? 이거는 교회형이에요. 교회형의 유도시설입니다. 간선도로가 잘 되어 있어야 우리가 교회로 가는데 접근하기 좋잖아요. 그러겠죠? 40번. 페터의 공간 균배 이론이 있죠. 그래서 집재, 집심, 산재, 국부적 집중성 네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여러분 가구는 뭡니까? 가구는 선매품이잖아. 그러니까 집재예요. 하회는 뭡니까? 하회도 마찬가지죠. 하회점은 집심이 아니에요. 하회는 어느 일정한 지역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일정 지역에. 그래서 하회점은 집심이 아니라 국부적 집중이죠. 우리 농기구점 또는 종묘점, 석재점 그리고 공구도매점 등 이것들은 전부 다 국부적 집중이에요. 정답은 2번. 41번. 신규 점포의 예상 매출액을 추정할 때 활용하는 애플바움의 유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유치법 아주 잘 나오죠. 유치법. 서술적 방법으로서 여기서는 어떤 게 정답이죠? 1번 보세요. 일관성 있는 예측이 중요하므로 소비자의 특성에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기보다는
동일한 방법을 여러분, 동일한 방법. 유축법은 주관적 방법이에요. 서술적 방법. 지역마다 상권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지역별 차이가 있단 말이죠. 차이가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방법 사용하면 안 되겠죠? 각각 그 지역에 맞는 차이를 고려해가지고 지역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일한 방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틀리죠. 42번. 자, 이런 문제도 나오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 지역 중 상업지역을 구분하는 유형으로 볼 수 없는 거. 상업지역. 크게 용도 지역의 세분인데요.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으로 우리가 세분합니다. 여기서 아닌 거 뭡니까? 전용상업은 없어요. 예, 전용상업지역은 없습니다. 중심, 일반, 근린, 유통. 다 유형에 해당하고요. 이어서 43번. 중심지책에 의한 상권 유형 구분에서 전통적인 도심상권의 일반적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도심은 뭡니까? CBD라고 하죠. 도심 입지예요. 도심은 어떻습니까? 인구가 많죠. 집가는 비싸요. 그리고 상권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평균 체류 시간이 길죠, 여러분. 우리 중심가 도심 상업지역 가보세요. 예. 소비자들이 거기서 많이 돌아다니죠. 왜? 볼 것이 많으니까. 도심이다 보니까. 5번이 틀렸고요. 44번. 자, 넬슨의 입지 원칙이에요. 넬슨의 입지 원칙. 옳은 거. 식당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술집이나 커피숍들이 있다든지 극장가 주위에 식당들이 많이 밀집하는 현상. 무슨 현상? 보충 가능성 원칙이죠. 아니. 보충 가능성 아니죠. 맞죠. 보충 가능성 원칙. 자, 일단 여기 있네요. 일단 1, 2번은 탈락. 5번도 탈락. 기금속 상점들이나 떡볶이 가게들이 한 곳에 몰려서 입지함으로써 더 큰 직경력을 갖는 현상? 동반유인. 동반유인의 원칙이죠.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이 문제도 아주 잘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금 사례를 통해서 예시를 들어서 했지만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이론 설명, 원칙 이론 이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문제 계속 나오니까요. 넬슨의 입지 원칙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권 분석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빅데이터 기술이 소매 경영과 소매 상권 분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사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점수를 주려고 한 것도 있어요. 이런 거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약간 스킬 문제죠. 뭐뭐지만 뭐뭐 않다. 자, 4번이 정답이 되긴 하는데요. 보세요. 하나의 상권을 지향하는 개별 점포 소유자들의 상권 분석의 필수 도구이지만 복수의 상권에 접근하는 체인 사업에게는 효과적이지 않다. 아니죠? 효과적인 분석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거의 대개는 정답이었어요. 지금까지. 기출문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다 맞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상권 분석까지 우리가 기출문제를 간략하게 풀어봤습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입니다.